닥터빌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 안심 집짓기 플랫폼 닥터빌드입니다. 닥터빌드는 건축과 부동산, 개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각종의 건축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개몽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빌라 재건축과 관련해서 각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에서 느낀 것들과 제대로 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또 이에 관계되는 사업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30-40년 전 서울 시내 이곳저곳 가릴 거 없이 빌라 신축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빌라 가격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의 가격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강남 권역이 업무단지로 변함에 따라서 강남 권역의 집값이 과거 고급 빌라 가격보다 훨씬 고가의 주택이 되었습니다. 30-40년 전 건축된 빌라는 기초 공법부터 부실하여 토지 침하가 있거나 융기가 발생한 지역은 집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고 단열도 부실하여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냉난방비도 많이 발생합니다. 배관 교체가 어려워서 노후 배관으로 인한 누수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규모 노후주택의 재건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로구역이 붙어있는 지역은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소규모 재건축이나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상의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금력이 있는 업체가 붙었다면 반대자들의 집들을 일괄 매입 후 진행하면 됩니다. 닥터빌드는 원칙적으로 반대 세대의 집을 일괄 매입하여 찬성하시는 분들과의 지주 공동 사업 방식으로 노후빌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빌라 재건축은 대기업인 건설사나 신탁사 등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현장이라서 돈이 별로 안 되고 자신들의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은 동네 영세 건설업체나 컨설팅 업체들이 관여합니다. 이와 같은 업체들이 각종의 재건축 관련 규제 법률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정확히 적용하여 운용할 능력이 있을까요? 사기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니 당연히 안 됩니다. 이들은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금융을 일으키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기성금이나 운용비를 받아서 유용할 의도가 있는 업체들의 확률이 높습니다. 즉, 하도급 업체에 금융사 등의 제출용으로 공사대금 완납 증빙을 해달라고 하는 조건으로 하도급 공사에 용역을 주고 공사대금을 횡령할 의도가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현장들이 이렇게 전문 지식이 없는 사기꾼 업자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경제에 기사화되었던 서울 약수동 재건축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 빌라였던 약수동 소재의 3일, 약수, 성우 연립, 주택조합원들이 지난 2008년 아파트로의 재건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현재에도 주민들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버티고개역 옆에 1970년대 지어진 낡고 오래된 빌라가 이들의 삶의 터전이었는데요. 주민들은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고 주택을 헐어 아파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를 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의 꿈은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얼마 못 가 그 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청 업체들이 시공사의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 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2대 조합장인 할머니는 당시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돼 올해에만 2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걸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조합원인 80대 할머니는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비어있던 고양시 능곡의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지인의 소개로 월세로 입주해 홀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쫓겨나서 이사온 후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지금은 다리와 심장, 혈압약을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조합원 개개인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건네줬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시공사는 오히려 조합원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미중공 건물의 불법 사전 점거를 강행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고 항변했고, 이후 하청업체들은 시공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유치권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유치권 대리인들은 건물 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24시간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완공된 아파트 30채와 상가까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임대해주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법 324조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제외하고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경찰서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불법 사실을 알렸지만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들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으면서도 재산세는 꼬박꼬박 납부해야 했습니다. 재건축 시작 때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도 시공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하나둘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고단했습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새 집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침내 대법원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자들은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원인 한 할머니는 청와대 청원까지 하며 발버둥쳐 보지만 사항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에 새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면서 울먹이십니다. 위 약수동 재건축 사례를 닥터빌드가 짐작하여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없는 건설사 회장이 주민 대표들을 찾아옵니다. 면허 대여를 받은 건설 브로커의 확률이 높습니다. 수년 안에 폐업시켜 버릴 계획인 한 개의 건설사 법인이 있고 대표나 회장 명함을 여러 명이 새겨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현장에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새 아파트를 무상으로 지어주겠다고 회유도 합니다. 하도급 업체들에게 잔고 증빙을 받아서 자기 돈도 아닌 돈으로 재산 상태를 과시합니다. 조합 임원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휴지 조각이 될 이면 약정서까지 써주면서 설득합니다. 인상 좋고 예의 바른 건설사 회장의 회유에 설득당한 주민 대표들이 이제는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이번 기회에 새 아파트로 갈아타자고. 그래서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고 설득합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감정가에 의한 현금 청산 대상이니까 동의하라고 건설사가 가르쳐준 대로 잘못된 정보들을 전달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금융 PF에 자서한 후 주민들은 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이주를 전부 마쳤습니다. 공사는 꾸역꾸역 진행되었고 하자는 많지만 어느 정도 외관상 완성된 건물이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각종의 공사 하도급 업체들이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와서 점거하는 겁니다. 유치권자들도 불법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임대까지 놓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은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10년 넘게 다른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연이 기사화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안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도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승소에도 실익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임료 욕심에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민들은 사기꾼 회장에게 속아 헛된 꿈을 쫓다가 돌아가시게 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닥터빌드에서 판단할 때 위 약수동 재건축 사례의 경우 조합원들은 집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와 금융이자까지 내면서 버티고 있는 조합원들이 있다면 납부하지 말고 집을 경매로 날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내 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사비 대출을 받아서 기성에 따라서 시공사가 돈을 받아 챙깁니다. 시공사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하도급 업체들을 선정하면서 외상 공사를 내립니다. 외상으로 맡은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 업체들은 시공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니까 하자 있는 공사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정도 공사가 완성된 이후에도 돈을 못 받으니까 유치권 행사가 들어옵니다. 철거업체, 골조업체 등의 일부 하도급 업체는 시공사에게 뇌물을 공유하면서 하도급 공사를 맡은 상태라서 공사 단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시공사는 금융사로부터 공사금을 받아 챙기고 하도급 대금은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지불하였다고 하여도 다시 리턴을 받거나 빌리는 형식으로 자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 하도급을 내려준 것입니다. 일부 하도급 업체에게는 일반 분양분 또는 대물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써서 줍니다. 이러한 분양계약서에 근거해서
하도급 업체 사장이나 직원들이 미준공 건물에 입주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이 행사된 상태에서 그리고 하자가 많은 건물에 조합원들은 입주를 하지 못합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보지만 시공사는 이미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한 상태로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에 시공사 법인은 폐업 조치를 하게 되고 주민들은 오도가도 할 데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약수동 재건축 실패 사례는 위와 같이 짐작되지만 현장에 따라 건설 양아치들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허접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주민 대표들을 상대로 재건축을 종용하는 영업을 하게 되면 주민 대표들은 이 허접한 업체에게 쇠뇌를 당하는 건지 몰라도 다른 우량한 업체가 사업 제안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허접한 업체만을 선호하고 사업을 밀어줍니다. 닥터빌드가 보기에는 미래에 어떻게 사업장이 망가질 것인지 뻔히 보이는데도 이러한 현장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은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사업은 사업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가령 닥터빌드는 종합건설사와 실내건축사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라가 고급 빌라로 재건축되는 현장은 닥터빌드가 직접 공사를 수주합니다. 위치상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로 판단된다면 브랜드 건설사와 닥터빌드가 공동 시공을 합니다. PM과 정비업체 역할도 닥터빌드가 합니다. 외부 세력에 의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 안전하게 현장을 신탁 관리합니다. 또한 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기성대로 지불할 것을 신탁사에 요구합니다. 공정관리와 기성관리는 신탁사와 금융사가 선정한 외부 전문 CM업체에 맡깁니다. 신탁보수, 금융이자 등 모든 비용을 닥터빌드에서는 절감을 시킵니다. 별도의 PM이나 정비업체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런데도 정에 약한 우리나라 분들은 외모 준수하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예의 바른 사기꾼들의 말에 쉽게 놀아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의 주민 대표들은 재산이 모두 자신들의 것이 아닌 조합원 전체의 피 같은 재산임을 아시고 자손 대대로 악의 영향이 미칠 악행을 제발 저지르지 않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봉구와 관악구 등에서 있었던 다른 유형의 재건축 실패 사례와 그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네요. 살아생전에 새 집에 살고 싶은 마음 하나로 기분 좋게 이사를 나오셨을 텐데 눈 뜨고 집을 빼앗긴 격이 돼버렸으니까요. 그 집 쳐다보며 얼마나 속상하실지 그 심정을 알 것 같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피해는 이런 선량한 시민이 다 받으니 저희도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닥터빌드 민경호 대표가 대본 자문을 맡은 KBS 2 수목 드라마 대박부동산에서도 약수동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의 소규모 아파트 사기 피해자가 분을 이기지 못해 원기가 되어 나타나고 주인공들이 원기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사의 정체를 쫓으며 남은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스토리로 에피소드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닥터빌드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오픈하고 공유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안심 집짓기 플랫폼 닥터빌드였습니다.